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중국 위안화 IMF의 특별 인출권에 편입이 됐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많이 컸다 뭐 이런 시각은 정말 옛날 시각이고요. 이제는 너무 커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IIB라는 IMF의 대항마격인 기관을 만들었을 때도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IMF의 SDR 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통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달러나 유로처럼 굉장히 경제 강국이다, 그 나라의 돈이다라는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한 70여 년간 국제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해왔던 달러 패권 시대가 지는 건지 또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중국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국 위안화가요. IMF의 특별 인출권 SDR에 편입이 됐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예, 그동안에 위안화가 이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즉 08년도 이후에 예. 국제화가 전심적으로 이제 진행돼 오면서 근래 들어서 이제 사실 사용이 상당히 무역 결제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나요? 예, 예. 전체 중국의 무역에서 한 27%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들이 IMF라는 국제 공인기구를 통해서 어떤 공식화되었고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자본시장 개방 미흡에도 불구하고 네. 제3위의 통화로 부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기반으로 정치적 예. 역량도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3대 통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 결제 통화에서는 일본 엔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엔화가 위안화보다는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무역 결제 측면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엔화보다 약 한 3배 정도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위안화가 이 SDR 이라는 특별 인출권, 이게 중앙은행 간이나 정부 간에 이용되는 가상의 화폐잖아요. 예. 여기에 편입이 되면서 국제 금융 질서에 주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우선 뭐 기존에 일단 위안화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무역 결제가 더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이제 특히 준비 통화, 즉 예. 외환 보유고로의 편입 통화의 기능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입된 예. 비중을 한 10.92%로 편입이 됐는데요. 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기타 통화의 비중이 SDR 편입 비중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예. 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면 한 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6천억 달러 정도의 그 기타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액으로 편입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꿈꾸고 있는 것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만큼 위안화도 국제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는 그냥 날개를 달아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엔 이제 미국이 사실은 다른 어떤 기축통화, 다른 통화의 부상을 계속 반기지 않았는데요. 예. 이제 중국 경제와 정치적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걸 이제 받아들여졌고, 네. 앞으로 그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시진핑이 방미를 했던 게 뭐 이런 걸 좀 인증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갑자기 평가절하를 했던 것이 약간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였다라고 본인들도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환율을 정하는 나라의 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구심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위안화가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주 이제 먼 시간이 아주 긴 먼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커지는 거는 이제 불가피할 거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의 환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채금리 등 여타 네. 요인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과 그 파급 경로도 예. 같이 좀 커진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안화의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뭐 천명도 했고 이번에 SL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그냥 두게 되면은 사실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평가 절하가 되거나 그런다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그 SDR의 편입과 예. 위안화의 환율, 예. 또 우리나라의 관계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반된 요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SDR이 편입됐다는 거는 위안화에 대한 대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위안화의 절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다만 지금 위안화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SDR 여기에만 돼 있는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의 거시 경제와 또 달러와의 강세 여부, 또 네. 미국의 출구 전략 여러 가지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SDR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절하 압력이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네. 퉁쳐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절하 압력이 좀 더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이나 제3국 시장에서는 다소 불리하지 않나. 다만 예. 산업별로 기업별로 각기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들갑스럽게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를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표현하신 대로 다소 어느 정도는 절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그러니까 특히나 수출 경쟁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중국도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의 경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 절하가 더 된다면 압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위안화가 다소 이제 지금 수출 절상이 계속될 절상이 지난 수년간 예. 누적적으로 한 30% 돼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 경제 자체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약간의 절하는 좀 도움이 될 수 부양의 있고. 효과가 있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그 소비 위주로의 전환 정책에는 또 네.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안화 절하를 뭐 큰 폭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네. 일단 경기 하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어떤 환율도 적절히 사용하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 완만한 절상을 유지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만한 절상을 유도한다. 이게 또 예.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을 뭐 본인들이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환율 개입이 어느 나라나 환율 개입을 안 한 나라는 없지만 네. 중국의 경우는 그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의 경착륙 우려도 여전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맞아 보이는데, 이번 것이 호재가 될까요? 아닐까요? 일단 뭐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다. 예, 악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번 SDR 편입 자체만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단기적인 큰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정책 자체도 어떤 시장화나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방이나 여러 가지
당면해져 있는 굵직굵직한 문제점들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영향은 특히 이런 경기 하방에 대응한 재정 정책, 예. 통화 정책 이런 쪽에는 SDR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호불호제를 따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유럽은 워낙 좀 많이 지고 있어서요. 중국의 부상이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면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정말 G2 간의 화폐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화폐 전쟁이라고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약간 좀 과격한 것 같은데요. 어떤 화폐 예, 언론이 그렇죠. 예. 화폐 전쟁보다는 예. 화폐 갈등, 통화 갈등, 예. 뭐 이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미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절상 압력이 있었죠. 예. 아니 일단 중국은 그동안은. 달러화 미국에 대한 최대 채권국 아닙니까? 예.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가치가 변했을 때에 또 받는 영향, 또 위안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이미 환율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고요. 어떤 화폐 어떤 전쟁까지 어떤 기축 통화를 위협하기는 아직 이제 상당 기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은 계속 서로 이제 유지되면서 네. 다른 이면적으로 이미 G2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미중 간에 갈등을 하면서도 또 협력을 해 나가고 예. 이런 식으로의 그런 형국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위안화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갈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 위안화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리적 무역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 그 영향이 큰데요. 네. 영향이 긍정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불안이 중국 경제 동조화 심화에 따른 금융 불안이 우려되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네. 더 큰 거는 이번 SDR 편입을 통해 이 위안화 국제화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무역 결제나 예. 직접 투자 쪽에 기업의 실질 수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중국 팀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오늘은 경제주치 세무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사대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P2P, 클라우드 펀딩, 사칭한 유사 수신 행위와 사기 수법 알려드리고요. 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서입니다. 10살 그녀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그녀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녀의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 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의 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자가 많이 나오면 제가 고민 많이 해가지고요. 비가 와서 새는 거예요. 예. 요즘 종교인 과세 논란이 많은데 사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정말 몇십 년 동안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계속 시끄럽다가 작년에도 결국은 아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 같고요. 안 됐죠. 예.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일단 좀 반발을 낮추려고 노력은 한 것 같죠. 기본적으로 뭐 종교 소득으로 명시해서 네. 근로소득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려운 종교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영세한 보니까 교육을 뭐. 근로장려 세제 EITC 예. 적용해서 뭐 좀 돈 더 드리려고 하고 또 시행 시기도 뭐 2018년까지 2년 유예한다. 뭐 이런저런. 근데 전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내년에 총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누가 총 때문에 오늘 지금 본회의 한참 표결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예. 이거를 뭐 각 당에서 지침을 정하지 않고 각자 자유투표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어렵지 않을까 이번에도. 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네, 이것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좀 네.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성직자들한테. 근데 사실은 이걸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과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적죠. 정말 월급 받거나 이렇게 네. 소득이 드러나는 분들이지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뭐 또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좀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경우도 그렇고 큰 경우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뭐 조계종이나 천주교 측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뭐 괜찮다. 원칙적으로. 예. 천주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신부님들은.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월급 형태로 받는 생활비 수준에 받는 분들은 뭐 이거 하나하나 뭐 사실은 또 세금도. 똑같으니까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큰 종교단체라든지 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또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느냐 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하는 게 아닌지. 아, 오늘 저녁 때 기다려 봐야겠어요. 예, 일단 이번에 통과가 되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예. 상담 내용 좀 들려드릴게요. 네네. 6345님인데요. 연금을 납입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 해약하고 해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약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는지, 이게 연금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분할해서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험금이라든지 연금에 이거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중도 해지하게 되면 굉장히 좀 우리가 손해라고 해야 될까요? 손해죠. 연금소득공제 같은 경우 이제 세세 네. 혜택을 받다 보니까 안 받으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중도 해지해서 만료되기 전에 연금 형태로 안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동안 세세 혜택 받았던 거 가산세까지 무려서 다 포함해야 되죠.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중간에 받으신다면 이걸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기타 소득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네네. 22% 원천징수 떼고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기타 오. 소득은 항상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매년 5월에 하는. 5월에. 그래서 네. 내년 5월 달에 이분이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만약에 네. 근로자라서 연말정산 하신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네네. 왜냐하면 우리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6%에서 38%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22%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네. 20%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는데 금액이 작다라고 한다면 6%나 15%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년 5월에 잊지 마시고 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이런 네.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요즘 예. 많으신 것 같아요. 5월에 꼭 다시 한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5343님인데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둔 게 있어서
부담은 줄었는데 어머니는 따로 소득 없으시고 연세도 70이 넘으셔서 따로 세고 계시지만 저의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특별 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죠. 그러네요. 작년과 같은 그런 대란은 없어야 예. 될 텐데 그죠. 네. 어쨌든 뭐 어머님 의료비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보험으로 좀 충당을 하신 것 같고요. 따로 살고 계셔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당연히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 특별공제 조건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네. 지출하셔야 되죠. 네.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가세기관에 직접 지급한 뭐 시행령에 정해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법에서 정하는 의료비라는 게 근로자가 직접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상세가 된 되시면 부분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내 지출로 지출된 부분만 되시다 보니까 네. 이분처럼 이제 요즘 뭐 실손보험이니 뭐니 많이 예. 가입을 하셔서 보험금을 받아서 지출한 의료비는 이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료비 부담액이라는 게 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죠. 전액 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뭐 500만 원인데 예. 보험에서 300만 원을 줬다. 그럼 본인이 200만 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액 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네. 이제 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공제 대상이 되시면 당연히 뭐 의료비 영수증이나 될 거고 나중에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 예. 그게 다 나올 겁니다. 네. 병원비 내역이 그렇게 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럼 병원비 내역이 아예 보험금을 제하고 나오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인마다 병원에서 의료비 사용액이 쭉 들 거 아닙니까? 네. 신용카드 사용했듯이 그렇게 될 건데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지금 않습니다. 어쨌든 보험을 내고 그런 네. 것들이 또 내역이 있으니까 네, 네. 나중에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차익 계산이 될 것 같네요. 놓치기도 하겠죠. 예. 네. 네. 그런 허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4662님인데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이가 틀어져서 법원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금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제가 지급한 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이러면서 이자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하네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인가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뭐 우리가 뭐 전당포나 금융기관과 달리 일반 사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네네. 이자를 받으면 네네. 그걸 영업은 아니지만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왜 이분한테 세금이 나왔느냐. 자기가 돈을 오히려 예. 줬는데 이자를 줬는데 그러니까요. 이자를 지급하는 분은 그 이자를 주는 이제 상대방에게 소득 아닙니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어요.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네. 당신이 이자 주면서 세금 떼야 되는데 그 세금 안 뗀 거 네가 내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산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까지 이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야 너 세금 내야 될 걸 내가 안 뗐으니 달라고 구상을 할 청구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뭐 법원 조정까지 받으면서 네, 사이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틀어졌는데.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자인지 제가 이게 언뜻 듣기에 혹은 이 투자받기로 했다가 뭐 일정이 틀어지면서 위약금 형태로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자인지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보상인지 예. 명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약금에 대한 세율은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봐서 20%, 22%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영업대금 원천징수보다 낮아요, 세율이. 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게 위약금인지 정말 지급 이자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자 예. 지급하실 때 우리 뭐 친구 간에도 사실은 네. 돈 빌려주고 그냥 빌리기 그렇죠. 미안하니까 야 요거는 이자를 조금 줘. 네네. 이제 물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자 소득이고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저한테 있는 거죠. 빌려준 사람한테 네. 아니 빌려받아서 빌려받은- 이자를 지급한 이자를 사람한테. 지급한 사람한테. 이자 지급할 때 이자는
소득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떼라 이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럼요. 그리고 부분이- 일반적으로 예. 잘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과세관청에서도 확인이 예. 어렵고. 아, 근데 이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이자 주고 세금도 내가 물고 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그렇고요. 세금 제도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서민들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그래서 피해가 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금감원 서민금융팀의 김상록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P2P 대출 뭐 이런 거 요즘에 뜬다 이런 기사들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P2P 금융을 악용해가지고 불법으로 유사 수신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적발이 됐다고 하죠. 네, 네, 네. 일단 P2P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P2P라는 게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게 보통인데 네. P2P라는 거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네. 온라인상을 통해서 직접 차입 대출하는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1대1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금융회사를 가서 저희가 뭐 대출 받으려는 분들이나 기업들은 일정 서류를 내고 네. 거기에 맞는 요건에 맞는 서류를 내고 이제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하다고 이제 하게 되는데 P2P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온라인 상의 하나의 어떤 사이트 같은 게 개설이 돼 있고 네.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금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맞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나는 이 업체라든지 어떤 이 개인한테 어떤 이런 조그만 가게도 되고요. 뭐 어떤 기업체도 되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다 자금을 빌려주면 네. 그 온라인 상에 있는 이제 하나의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새로운 이제 어떤 신금융 기법 핀테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딘가요? 굉장히 큰 업체가 증권 시장에 상장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네네.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금융기관이다 혹은 뭐 은행이다라고 인가를 받은 건가요? P2P 업체는 이제 따로 이제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인터넷 은행처럼 예. 뭐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뭐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인가나 허가를 해준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IT 업체예요, 그냥? 하나의 뭐 IT가 기반이 된 하나의 새로운 핀테크 어떤 신금융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그러면은, 예. 이런 금융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이제 사기라든지 이런 네. 쪽에 연루가 돼서 이제 그런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데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테니까 뭐 내가 네.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흥미 있는 네. 사람들은 투자해 달라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결제 수단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금방 네네. 돈이 모이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도 P2P 대출과 아울러서 같이 이제 그 불법에 이용될 수 있는 또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서 예.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자금을 이제 적기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펀딩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어떤 좋은 취지에 어긋나게 어떤 기부나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수억 원의 뭐 이득을 볼 수 있다든지 예. 어떤 뭐 원금 투자한 거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 대부업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 불법 대부업하고 뭐 불법 대부업도 이제 비슷한 그 공급률을 경계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법 대부업 같은 경우에도 신문 광고 막 하고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많이 투자자를 합니다. 네. 모읍니다. 뭐 이래가지고 네, 네. 그 돈 가지고 이제 빌려서 돈놀이하고 네. 그런 말이 점점 험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불법이 판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정상적인 핀테크를 이용한 이제 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신금융 기법으로 바탕으로 하는 정상적인 회사들은 예. 다수의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틈새를 노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만 투자만 하면은 어떤 특정의 어떤 원금도 보장이 되고 네. 굉장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선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항상 은행의 예금 상품하고는 틀려서 네. 이게 보면은 그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원본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금 상품하고는 틀려서 원본을 보장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일단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네. 원본을 100%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일정 수익률을 반드시 원본 이상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유의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투자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다 아니면 P2P 업체다라는 거를 내세웠을 때에는 일단은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업체가 내건 조건 중에 이 투자하시는 금액이 원금이 보장이 100% 된다. 아니면 또 그 업체로부터 수익이 매달 얼마 뭐 매년 얼마가 보장이 돼서 예. 원금 이상의 수익이 100% 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기 업체로 의심을 해보시고 예. 투자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서 예. 내년도부터는 이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P2P 대출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당국에서는 이제 그 성장세나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형편이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걸 사칭해서는 이제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태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투자자분들도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저희가 혹하지 말아라.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의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순서도 벌써 끝이네요. 선물 받으실 분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0677님의 한 분이 선물을 받게 되시고요. 문자 주시면은 선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샵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